하룻밤 사이 사라진 사람들 때문에 공장도, 숙소도, 국경도 숨을 죽였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고 그 소문은 늘 그렇듯이 한 가지 결론으로 흘렀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였다. 그날 새벽, 우리 지역에는 국가 비상령에 준하는 분위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검문이 늘었고 통인증 확인이 2배로 까다로워졌고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치는지조차 기록되는 공기가 됐습니다. 국경 봉쇄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녔습니다.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아직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장 여공 몇 명으로 불렸고 그 호칭은 동시에 낙인이었습니다. 평범하다고 믿었던 몸. 낮에는 기계 앞에 서서 있고 밤에는 줄을 서서 배급을 기다리는 몸.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어느 순간 체제 전체를 흔드는 공포가 될 수 있다는 걸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 새벽, 보위부 차량이 공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군화 밑창이 아스팔트에 찍히는 소리,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비네치, 쳐다보는 순간 서로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없어졌지? 어느 반에서? 대화는 늘 한두 마디로 끝났습니다. 더 말하면 그 말이 증거가 되어 돌아오니까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를 둘러싼 시간은 이전과 이후로 쪼개졌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이 일상이었고 이후에는 일상이 두려움 자체가 됐습니다. 공장 확성기 소리도 숙소 복도에 울리는 발걸음도 모두 같은 뜻으로 들렸습니다. 너희 중 누군가가 문제다. 우리는 그저 야간 교대에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어두운 작업복을 입고 손을 씻고 줄을 서서 출입문을 통과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소가 그날 밤 갑자기 금지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먼저 입을 닫았습니다. 왜 그토록 큰 소동이었을까요? 왜 여공 몇 명의 이름이 국가를 흔드는 비상으로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선택했기에 보위부가 총동원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을까요? 그 질문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사라지기 쉬워집니다. 북한에서는 아는 것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죄가 아니라 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그날부터 공장에서는 이상한 규칙이 생겼습니다. 야간 교대 인원 명단이 매번 바뀌었고 작업 반장들이 말없이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머니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보위부의 책상 위로 누군가의 생사와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사람이 실수하면 다 죽는다. 불어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집단은 보호가 아니라 묶임입니다. 플러팅은 한 줄로 묶인 줄은 동시에 끌려갈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조용해졌고, 더 조심해졌고, 더 멀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거나 미워할 틈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밖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탈북은 용기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감정은 용기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숨이 목에 걸린 듯한 공포. 문을 열 때마다 뒤를 보는 공포. 이름이 불릴까봐 잠을 자지 못하는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공포. 그 새벽, 공장 담벼락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 소리에서 이상하게도 경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너희는 끝이다. 베니, 그런데 정말 끝일까요? 끝이라는 게 죽음만을 뜻할까요? 아니면 살아있어도 끝난 것처럼 살아야 하는 그 삶이 더 큰 끝일까요? 우리는 아직 말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야간 교대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리가 집단이라는 단어로 묶이게 됐는지, 왜 어떤 이름들은 기록에서 지워지고 어떤 가족들은 한꺼번에 불려나갔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새벽 이후 북한은 우리를 찾기 시작했고 우리는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 사람만 살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 명이 들키면 모두가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사람은 어디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탈북 감동 실화 기록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날의 소동이 있기 전 우리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공장, 숙소, 배급줄, 다시 공장. 하루가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북한의 삶이 단조롭다고. 하지만 단조로운 건 일정이 아니라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장 여공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고, 어떤 사람은 혼자였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사소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같은 얼굴이 됐고, 같은 자세가 됐습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등은 굳어지고, 눈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되었고, 움직임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스스로 눌러야 했습니다. 감정이 커지면 누구든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요. 공장은 늘 차가웠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날이라고 해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잠깐 돌아가다 멈췄고, 우리는 그 멈춤 속에서 다시 줄을 섰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장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 만큼 감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종이 넘기는 소리, 반장의 발걸음. 겨울이 오면 난방은 말 그대로 운이었습니다. 석탄이 내려오면 조금 따뜻했고, 내려오지 않으면 손끝이 저렸습니다. 우리는 장갑도 마음대로 낄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 있었고, 규정은 늘 통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손이 얼어도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바뀌는 일은 체제가 흔들릴 때뿐이니까요.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배급보다 더 무서운 건 배급이 벌처럼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의 몫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가족의 몫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그럼 사람들은 알아서 입을 닫습니다. 내가 말하면 우리 집이 굳는다는 계산이 몸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동도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동매를 벗어나려면 종이가 필요했습니다. 통행증, 여행증명서, 추천서, 이유서. 어떤 건 단 하루, 어떤 건 몇 시간. 그 종이 한 전이 없으면 길은 곧 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았고 멀리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위험해지니까요. 보웨이브는 일상 안에 있었습니다. 보위부라는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그 얘긴 하지 마. 벽에도 귀가 있다. 진짜 벽에 귀가 달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집에서도, 숙소에서도, 공장에서도,
누가 듣고 있다는 감각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을 연기했습니다. 반장이 농담을 하면 웃었고 회의 때는 박수를 쳤고 충성의 문구를 외웠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에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점검 대상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작은 꿈을 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오늘 배급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다. 내일 전기가 들어오면 좋겠다. 병든 어머니가 겨울을 무사히 넘기면 좋겠다. 누군가의 결혼식이 조용히라도 치러지면 좋겠다. 이 정도의 바람만으로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야간 교대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밤은 더 어둡고, 공장은 더 차갑고, 감시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야간 교대에는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낮보다 사람들의 눈이 덜 모입니다. 그래서 야간 교대 시간은 숨을 조금 더 깊게 쉴 수 있는 순간 같았습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말이 없고, 모두가 빨리 끝나길 바라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눈이 덜 모이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덫이 된다는 걸. 그날들 중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 출입문 앞에서 명단을 확인하던 반장이 평소보다 오래 멈췄습니다. 종이를 한 번 더 받고 우리 얼굴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알 수 없는 변화가 가장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칼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든 두려움이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전기가 또 끊겼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사라지자 어둠은 더 깊어졌고 사람들의 속삭임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보위부가 공장 주변에 자주 온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마디였는데 우리의 하루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반장이 종이를 접어넣던 그 순간도, 전기가 끊기던 그 밤도, 그 속삭임도,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아주 작고 이상한 디테일 하나가 우리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장 정문 옆에 있던 경비가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눈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손에서, 우리 주머니에서.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그걸 기분 탓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기분 탓이라는 말은 두려움을 삼키는 가장 흔한 방식이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야간 교대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출입문 앞에 줄을 섰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줄, 똑같은 순서, 똑같은 침묵. 그런데 그날은 확인 절차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통행증을 넘기는 손이 느렸고 시선이 얼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만 확인하는 방식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한 사람이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잠시 옆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를 데려가는데 긴 설명은 필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요?
그 여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돌아온 대답은 그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줄로 돌아왔지만 얼굴이 조금 발라져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고 눈은 더 아래로 내려갔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될 수 있으니 그날 작업 중 기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기계가 더 시끄러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귀가 예민해진 것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이 반응했고 누군가 뒤를 지나가면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과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생각이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휴식 시간에 물을 마시던 중 반장이 우리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질문 같기도 했고 확인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계를 한 번 보고 우리를 한 번 보고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그 반복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남는다는 뜻.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보이부에서 사람 왔대.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말이라기보다 숨에 가까웠습니다. 누구? 우리가 묻자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대.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그냥 조사만 했대. 조사. 에서 조사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변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유를 끼워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게시판의 공지가 자주 바뀌었고 회의 시간이 늘어났고 정치 학습이 길어졌습니다. 충성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불안을 덮기 위한 소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불필요한 동작을 줄였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기억에 남기 쉽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날 한 여공이 제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 그 말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험해지니까요. 설마.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가 제일 먼저 잡혀가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불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불린 것처럼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며칠 뒤 공장으로 가는 길에서 종이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공식적인 소환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그 종이는 다음 단계라는 뜻이라는 걸. 누구에게 직접 주지 않고 경로를 돌려 전달하는 방식. 흔적을 최소화하려는 방식. 보이부가 자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죄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보위부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늘 먼저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절반쯤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상태라는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미 우리는 찍힌 게 아닐까? 아니면 지금 이 생각조차 누군가에게 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숨 쉬는 것 자체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 사라짐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가 사라질 때 비명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빨리 눈을 돌립니다. 오래 바라보면 그 시선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한 여공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야간 교대를 함께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같은 줄에 서 있었고 늘 같은 시간에 작업복을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장은 출근 점호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고 묻지 않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려갔다는 걸. 그리고 그 불려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날 오후 숙소 방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게 제일 낫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며칠 뒤 또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반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녀의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물통, 작은 천 주머니.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짐을 챙길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려가는 순간이 곧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보이부라는 이름을 속으로 정확히 떠올렸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그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마음속으로도 불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사람이 늘어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수순이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공장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 멀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고 혼자 있지 않기 위해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앉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상한 모순이었습니다. 혼자가 무섭고 함께 있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야간 교대 명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특정 사람들이 계속 같은 시간대에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그 묶임은 배려가 아니라 관리였습니다. 한 덩어리로 묶어두면 감시가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전부 같이 불려가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북한에서 집단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집단은 책임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머지는 공범이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 불리면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보지 않는다. 서로를 지켜보지 않는다는 건 서로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누군가를 오래 바라보면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관심이 곧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보이부 사람들이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작업 중이던 기계가 멈췄고 공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호를 확인했고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에 들어왔다는 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걸. 한 부도위부 요원이 반장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반장의 얼굴이 굳어가는 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설명이 필요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일이라는 표정. 거부할 수 없다는 표정. 그날 이후 통행은 더 제한됐고 숙소 출입 기록은 더 빽빽해졌습니다. 누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가 모두 적혔습니다. 우리는 그 종이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우리의 시간이 갇혀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 만약 한 사람이 더 사라진다면, 만약 한 사람이 더 불린다면, 그 다음은 우리 모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누군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같이 끝나. 그 말에는 공포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생각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깨달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면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것. 그리고 닫힌 문을 두드리는 대신 다른 길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그 다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시가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감시는 이미 결론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처음은 아주 일상적인 소리였습니다. 숙소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원래도 들리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속도로, 늘 같은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멈추는 곳은 항상 우리 방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갑니다. 그 반복이 우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심이 아니라 예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장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작업반장 뒤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같은 무표정. 질문도 없고 지시도 없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존재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보위부인지, 당 간부인지, 단순 감시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존재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수를 더 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필요 이상의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기쁘거나 화난 얼굴은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웃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은 내부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그 감정은 기록이 됩니다. 어느 날 배급줄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이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춥지 같은 말이라도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짧게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말하지 마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같은 이웃이 제가 있는 쪽을 보지 않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요즘 너희 방 앞에 사람이 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인정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는 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노크를 들은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밤마다 귀가 열려 있었고 잠은 얕아졌습니다. 잠이 들면 꿈에서까지 불려갔습니다. 공장 정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행증 검사 시간이 길어졌고 질문이 늘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나? 누구 만나나? 왜 늦었나? 질문들은 짧았지만 대답은 길 수 없었습니다. 길게 말하면 말이 꼬이고 꼬이면 의심이 됩니다. 그날은 특히 이상했습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제 통행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아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치 얼굴 속에서 뭔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선을 맞추는 건 도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야간 교대? 그가 물었습니다. 예.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통행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건 통과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오늘도 여기 있다는 확인.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는 확인. 숙소에 돌아오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친절했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건강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절이 너무 낯설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갑작스러운 친절이 종종 역할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은 친절, 말을 끌어내기 위한 친절, 마음을 풀게 해서 실수를 유도하는 친절. 우리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를 보고 있어.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아주 낮게 대답했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고르는 거야. 그 말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른다. 누가 먼저 불려갈지, 누가 먼저 사라질지, 누가 입을 열었는지, 누가 입을 닫았는지, 누가 약한지, 누가 강한지. 보이부는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룹니다. 사람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재료로 봅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의 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방식으로만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물을 가져오는 순서, 배급줄에서의 위치, 밤에 불을 끄는 시간, 누가 먼저 문을 잠그는지. 그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방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가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고리가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확인하고 간 것입니다. 잠겨 있나? 안에 있나? 깨어 있나? 그 순간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리내어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지만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제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잔인한 결론을 떠올렸습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끝난다. 하지만 움직이면 우리가 스스로 끝을 선택하는 셈이 된다. 그 두 선택지 사이에서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것과 움직였다가 모두 죽는 것. 그 경계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사람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한 번 본 것 같아.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떤 비밀을 우리가 어쩌면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우리를 더 깊은 구렁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은 원래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비밀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알아차리는 순간 그 비밀은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숨을 쉬게도 잠을 자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새벽, 야간 교대가 끝난 뒤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작업장을 정리했고 기계를 멈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공이 제 손목을 아주 살짝 잡았습니다. 힘은 없었고 눈길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깐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창고 쪽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통로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명단이 바뀌었어. 그 말은 질문도 아니고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또? 지번 90일. 제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우리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명단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이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특정 반, 특정 교대, 특정 얼굴들만 묶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관리의 단계가 아니라 처리의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순간 그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작은 종이 조각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접혀 있었고 숫자 몇 개와 기호 같은 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그 숫자들이 야간 교대 시간과 맞아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호는 출입 통로 표시였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누군가가 내부에서 빼낸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묻지 마. 아는 순간 너도 같이 끝나. 그 말이 모든 사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처를 아는 것이 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출처를 안다는 건 연결을 안다는 뜻이고 연결을 안다는 건 조직의 눈에 걸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아주 직접적인 선택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순서는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미 같이 묶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자는 말 아니지? 그 질문에는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거야.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도망은 죄인의 언어고 빠져나감은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길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생각은 커지고
생각이 커질수록 흔적이 남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핵심만 말했습니다. 언제, 몇 명, 누구와,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한 사람이 들키면 누군가가 묻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가장 나이가 많은 여공이 말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가. 그 말은 희생을 자초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이 살아남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면 모두 죽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은 용기가 아니라 강요라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남아있으면 확실히 끝난다는 계산 끝에 나온 선택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된 것도 아니고 더 멀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눈빛 하나, 숨 고르는 방식 하나, 물을 마시는 순서 하나까지. 누군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모두의 위험이 되니까.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아주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얼굴, 아이의 얼굴, 남겨질 사람들의 얼굴. 그 생각은 오래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 붙잡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말은 도망이 아니라 단절을 뜻했습니다. 이 체제와의 단절, 이 삶과의 단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단절.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곳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국경을 넘지도 않았고 아직 한 발짝도 떼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떠나면 몸은 곧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부가 가장 먼저 잡아내는 것도 바로 그 떠난 마음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말하지 않고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다는 것을. 남은 건 준비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공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말을 듣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말보다 더 정확한 건 분위기였고 분위기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소 전원은 자주 먹통이 됐고 공장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는 이유 없이 닫혔습니다. 누군가는 기계 점검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상부 지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건 점검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없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함께 묶일 수 있으니까요. 잠시는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공장 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같은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같이 늦추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선이라는 건 때로는 소리보다 큽니다. 우리는 말을 줄이는 대신 행동을 줄였습니다.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필요 없는 동선을 없앴습니다. 배급줄에서도 화장실에서도 항상 같은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변화는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순간 기록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위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규정을 잘 지켰고 정치학습 때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보위부에게는 가장 좋은 정보원이 되기도 합니다. 충성은 때때로 의심을 지우기 위한 가면이 되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이 굽이.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너희가 좀 눈에 띄어.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탐색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방향이 생깁니다. 방향이 생기면 그 끝에는 늘 보위부가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아주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무 뜻도 없다는 뜻인지 그가 해석하게 놔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손짓과 시선으로만 확인했습니다. 누가 흔들렸는지, 누가 버틸 수 있는지, 누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지. 그 확인은 잔인했지만 필요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했고 동시에 단순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계획은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3가지만 정했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어디서 갈라질지, 무엇을 가져갈지. 돈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금은 적었고 움직이면 바로 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각자 조금씩 모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며칠에 나눠서 배급을 조금 아끼고 필요 없는 물건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 작은 돈이 나중에는 생명줄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더 단순했습니다. 여분의 옷 한 벌, 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병, 그리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종이 한 장. 그 종이는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하지만 없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한 건 만약의 경우였습니다. 누군가 발각되면 나머지는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 돌아서면 설득하지 않는다. 누군가 울어도 붙잡지 않는. 이 규칙은 냉정했습니다. 노르위치 보이스버데스. 북한에서 감정은 집단을 죽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공장 담장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선택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평소에도 있었지만 그날은 모두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서두르라. 시간이 없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해왔고 말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 국경은 멀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는 것.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눕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어둠, 발소리,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진짜 이유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여공 몇 명이 사라졌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로따로 놓여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보위부가 이렇게까지 나섰는지, 왜 명단이 우리만 묶였는지, 왜 야간교대 순간이 문제였는지. 야간교대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고 사람의 말은 사라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그 장면은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공장 한쪽에서 예상보다 이른 정전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멈추고 경고등이 꺼지고 공간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정전은 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전이 길어졌고 평소라면 바로 나타났을 관리 인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틈에 우리는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조금. 틈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 아주 조금이 가장 위험합니다.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문.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문 너머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공장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있었습니다. 낯선 상자들, 군용 표식, 숫자와 코드, 그리고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도 너무 익숙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정치학습에서 늘 우리의 자랑이라고 배우던 것들. 그 순간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이 공장이 단순한 민수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서 있던 이 자리가 체제에 민감한 지점이라는 것을.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보는 순간 기억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진 기억은 죄가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본 것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 입을 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험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반응이 선영됐습니다. 보위부의 총동원, 국경 봉쇄 이야기, 웨이즈 야간 교대 인원에 대한 집요한 관리. 문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훔쳤다거나 폭로하려 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봤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불려가는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이건 정리 대상이야. 정리. 그 단어는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조사를 위한 불림이 아니라 흔적을 없애기 위한 처리. 질문은 필요 없고 기록도 남길 필요 없는 단계.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왔다는 걸 모두가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공장 주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외부 차량이 늘었고 통행 검문은 더 잦아졌고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숙소 근처에는 낯선 사람들이 배치됐고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차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남아있으면 우리가 본 것을 이유로 사라질 것이고
움직이면 다른 종류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움직이면 가능성은 남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국경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꺼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 어느 쪽이 더 멀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계절은 어떤지, 경비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는 짧았고 결정은 빨랐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다음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공장 안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야간 교대 전면 재조정, 브레이킹 외부 이동 제한 강화, 특정 인원 별도 관리.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만 남았다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여공 몇 명이 본 장면 하나로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체제는 사람보다 비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라는 말은 그때의 우리에게 너무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건 준비라기보다 정리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 남길 수 없는 것과 가져가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브로커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브로커는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험입니다. 살려줄 수도 있고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도와준다고 말하고 다른 입으로 값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더 두려웠습니다. 믿을 수 있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가장 차분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실패했을 때 누구를 탓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연결은 간접적이었습니다.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직접 장소를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친척, 그 친척의 지인, 그 지인의 또 다른 지인. 그렇게 몇 겹을 돌아서야만 닿는 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끊어지면 사람도 함께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예상보다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값, 숨어 지내는 값, 이동하는 값, 침묵을 사는 값, 사람의 입을 막는 값. 모든 단계마다 숫자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였고 우리는 이미 사치를 부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옷, 내일은 돈, 모레는 물. 한 번에 많이 움직이면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은 질문을 부르고 질문은 조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 일도 없는 척 연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여전히 기계 앞에 섰고 정치학습에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구호를 외칠 때는 남들보다 박자를 맞췄습니다. 평소보다 더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심을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물건을 확인했고 눈빛으로 묻고 고개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떨리면 다른 사람이 그 손을 잠깐 덮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진정이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날 중 하나의 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쪽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안이 움직이고 있고 붙잡히면 바로 북송된다는 말. 그 말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보다 넘고 난 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늦춰야 하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늦추면 여기서 먼저 불려가. 그 말로 논의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늘 두 위험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더 위험해 보이는 쪽이 아니라 더 확실한 쪽을 피하는 선택. 여기 남는 건 너무 확실한 끝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야간 교대가 끝난 직후 모두가 가장 지쳐있고 가장 무감각해지는 시간. 그 틈을 노렸습니다. 신호는 단순했습니다. 불이 2번 깜빡이면 움직인다. 3번이면 멈춘다. 이런 신호는 아이들 놀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던 그 순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다른 명단에서 불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식 소환은 아니었지만 호출은 호출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시간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계획이 들킨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 우리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에 각자의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멈추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갈게. 그 말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계획을 살리기 위한 선택. 모두가 알면서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던 선택.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지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합의한 규칙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남기고 가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오늘 밤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아닐까? 그 불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이미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계획으로 우리는 곧 목숨을 걸게 될 거라는 걸. 그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계는 잘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음 날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은 이상할 만큼 길었습니다. 시계는 분명 움직이고 있었지만 시간은 앞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침이 한 바퀴 도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수십 번의 끝이 지나갔습니다. 잡히는 장면, 불려가는 장면, 누군가의 이름이 다시는 불리지 않는 장면. 우리는 그 모든 장면을 미리 겪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야간 교대 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흩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함께 있으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일부러 따로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선, 익숙한 표정, 익숙한 무표정.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 정상적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심을 늦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업장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는 낮았고 사람들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피곤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피로는 판단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판단은 실수를 부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된다. 성전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아주 짧게. 약속된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2번이면 움직이고 3번이면 멈춘다. 우리는 그 규칙에 몸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깜빡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손은 기계를 따라 움직였고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 평범한 동작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습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밀어냈습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몸이 늦어집니다. 휴식 시간. 물을 마시던 중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일정하지 않았고 목적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또 멈췄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다는 방식의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한 단어에 모든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결론에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는 결론. 그리고 다음이 없다는 건 여기서 끝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교대 종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10분은 1시간 같았고 마지막 1분은 영원 같았습니다. 기계를 멈추는 손이 떨렸지만 우리는 그 떨림을 숨겼습니다. 떨림은 약함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줄을 섰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출입문을 향해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이름이 불릴까봐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불리지 않는다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아직을 믿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출입문을 나서는 순간 불이 2번 깜빡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약속된 신호.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뒤로 밀려났고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누군가 따라붙으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장 밤장이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커졌습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철문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끝이다. 지금 가면 돌이킬 수 없다. 담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멈춤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이 담장 너머에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세계.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담장을 잡았고 발이 움직였고 몸이 넘어갔습니다. 철이 옷에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소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땅에 내려섰을 때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쁜 숨을 참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만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뒤쪽에서 빛이 스쳤습니다. 손전등. 짧고 날카로운 빛.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방향은 알고 있었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은 오직 감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밤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직 국경은 아니었고 아직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이 갑자기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이 멎는 소리는 너무 짧아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고 동시에 다시 움직였습니다. 멈춤은 확인이 아니라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넘어졌다는 것, 누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것, 그 모든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이 다시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빛이 바닥을 할 듯 훑었고 풀잎과 돌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숨을 참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숨이 스스로 멈췄습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컷! 아주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령인지 신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다리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지점에서 갈라졌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계획대로라는 사실을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늘 계획이 먼저 무너진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숲으로 들어가자 소리는 달라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더 선명해졌고 바람 소리는 반향을 잃었습니다. 발밑에 흙이 질었고 미끄러졌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고 소리가 났습니다. 돌이 굴러가는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더 크게 나지 않도록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을 향한 경고 사격인지 우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총성은 밤을 찢었고 우리의 생각을 찢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 더 분명해졌습니다. 국경은 생각보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강은 어둠 속에 숨은 채로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차갑다는 감각이 곧 통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다리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속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립니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졌고 물이 크게 튀었습니다. 그 소리는 총성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몸을 낮췄고 흐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물은 몸을 끌어당겼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한 번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강가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우리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천히 갈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가는 건 안전이 아니라 포기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데 걸린 시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초였는지 분이었는지 영원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반대편 땅을 밟았을 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고 몸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붙잡히면 돌아가는 길은 더 빠릅니다. 우리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숨을 고르지 못한 채 움직였습니다.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고 추위가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숨어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지하 같은 곳, 버려진 창고, 사람의 흔적이 있지만 사람은 없는 공간. 우리는 서로를 세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세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빠진 숫자가 보일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자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 소리, 낯선 언어, 개 짖는 소리.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은 통증이 됐고 통증은 생각을 지웠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만으로 시간을 셌습니다. 그 사이 한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이 올랐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두 함께 남을 것인지, 일부가 먼저 움직일 것인지.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 고개로, 아주 짧은 손짓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따라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갈라졌습니다. 어떤 갈라짐은 약속이었고 어떤 갈라짐은 이별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었지만 아직 자유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물이 보였고 손전등에 빛이 보였고 끊어진 숨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쳤고 벗어났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멈췄습니다. 너무 오래 달려왔고 너무 오래 긴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순간을 해방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해방이라는 말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들은 분명히 한국말이었지만 처음에는 뜻이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미보다 먼저 소리가 귀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부드러웠고 명령이 아니었고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길,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거리, 밤인데도 밝은 가게들. 사람들의 얼굴이 위를 향해 있었고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도 통행증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름, 나이, 가족, 떠나온 경로, 기억나는 것들. 질문은 조심스러웠고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우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힘들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아도 되는 밤, 발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 밤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함이 안전이라는 걸 머리는 이해했지만
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깼고 꿈에서는 여전히 이름이 불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를 찾았습니다. 같은 방이 아니어도, 같은 공간이 아니어도 얼굴만 보면 안심이 됐습니다. 함께 왔다는 사실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의 이야기라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말이 멈췄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 중간에서 갈라진 사람들, 어쩌면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을 사람들. 우리는 그 이름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질문이 따라올까봐가 아니라 감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우리에게 빠른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배우고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뒤를 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큰 소리에 놀랐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껏 물을 마셨고,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고, 처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 처음들이 쌓이면서 삶이라는 게 다시 형태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오래 보았습니다. 예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아주 작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그 질문에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도 없었을 거라는 것. 지금도 가끔 밤에 깹니다. 강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손전등 빛이 스치는 것 같고 누군가의 숨이 멎는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십니다. 차갑지 않은 공기, 막히지 않은 공기. 그 공기가 우리를 다시 현재로 데려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남아있고 죄책감이 남아있고 그곳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서 온 여공들입니다. 그 정체성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다른 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야간 교대에 서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불이 꺼진 공장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 사라지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 우리는 그날 밤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을 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이 잠시라도 조용해졌다면,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의 숨을 떠올려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침 한 번, 물 마시는 소리, 창문 여는 척. 누가 깨어있는지, 누가 불안에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한 말없는 언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원래도 친절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꿨습니다.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면 가까운 사이가 되고 가까운 사이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피함으로써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데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나라에서 우리는 늘 혼자가 됩니다. 어느 날은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분명히 잠갔는데 돌아오니 잠금 장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가 정확히 원상복구하지 못하는 적. 그 정도 실수는 보위부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긴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들어올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들어왔다. 그런 메시지처럼요.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도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그 말이 약점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감시는 더 노골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작업장에서 책임자가 우리를 부르더니 업무와 상관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소? 잠은 잘 자오? 질문 자체는 평범했지만 타이밍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는 우리 뒤쪽을 한번 흘끗 봤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확인하는 시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문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너무 똑같이 하면 연습 같고 너무 다르게 하면 템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맞추는데 익숙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균형은 생존이니까요. 점점 더 이상해진 건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곧 끊겼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잠깐 기다리다 사라졌습니다. 우편물이 오면 우리 몫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물자 배급도 그랬습니다. 남들은 봉투를 받으면 바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확인 절차가 한 번 더 붙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눈앞에서 봉투를 열어보라는 요구.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척